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너북 출판 마스다 유스케 지음의 이렇게 말하면 모두 내 편이 됩니다 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스다 유스케는 와세다 멘탈 클리닉의 원장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말하며 이런 정신과 의사의 대화 기술은 인생을 내 편으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동물. 대화할 때 알아두어야 할 하나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듣기와는 달리 말하기는 항상 즐겁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고 이야기할 때 인간의 뇌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쾌락 물질,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장래의 꿈, 자신의 특기, 자신의 성공 체험 등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당신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반대로 직장 상사가 늘어놓는 자기 자랑을 계속 듣다가 지긋지긋해졌던 경험도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아무리 표정을 찌푸리고 있어도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은 무척 즐겁습니다. 이야기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날씨나 뉴스에 관한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기분이 좋아집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신적 쾌락을 가져다 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입을 다물고 상대방이 마음껏 말하도록 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최고의 대화 기술이 됩니다.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즐거움을 맛본 상대방은 이야기의 내용은 둘째치고 알찬 대화였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말하면 말할수록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당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호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듣는 사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멍하니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들으라 라고 흔히 말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눈을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면 서로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입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조금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심스럽고 차분한 성격이라면 정면에 앉지 말고 비스듬히 앉아서 상대방이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너무 열중하지 않으면서 듣는다 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정신분석의 전문 용어 중에 고르게 떠다니는 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이야기에 너무 열중하지 말고 상대방의 안색이나 표정 등 다양한 대상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찰하는 환자 중에는 저는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표정이 유난히 어둡거나 안색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잠깐 의미심장한 공백을 두었다가 특별히 나쁘지 않아요 라고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본인의 말과는 달리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환자들의 미세한 변화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야기에 지나치게 열중할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 상대방의 다양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말솜씨가 좋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점점 상대방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이야기에 너무 열중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며 냉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실천하는 모두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의 기술. 성별에 따라 대화도 바뀌어야 한다. 환자들을 자주 대하다 보니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대화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선호하는 대화는 문제 해결과 논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문제 추출, 일반화, 해결과 논의라는 식으로 대화를 진행하면 대화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상사와 부하의 대화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부하. 최근에 일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상사. 그 원인이 뭔지 스스로 짐작하는 게 있나? 남성 부하. 다른 부서 쪽 일을 해보고 싶긴 합니다. 상사. 설마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거야? 남성 부하. 예, 실은 그렇습니다. 상사. 그렇군. 자네는 이 부서에 4년이나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만 하지. 일단 이 부서 내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짜보는 건 어때? 남성 부하.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헤치고 그 문제를 일반화해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 방식을 여성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은 삶의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고통이란 새로운 지식을 접했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괴로움을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의 창피함, 기존 개념을 전환해야 하는 성가심 등의 불쾌한 감정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만 추출해서 대화하게 되면 삶의 고통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독여주는 말을 꼭 곁들여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남성 중에서도 삶의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삶의 고통을 느끼는데 매우 둔감합니다. 대화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긍정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점과 감정의 추출,
공감, 자신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다시 이야기하기 라는 흐름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 부하. 최근에 일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상사. 그 기분 잘 알지? 나도 그랬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셨어요? 상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지. 여성 부하. 이해해 주시다니 기분이 좋네요. 상사. 그럴 때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의욕을 높이려고 하지. 어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짜보는 건? 여성 부하. 네,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여성인 경우에는 먼저 공감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점이나 감정을 추출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면 대화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재구성하면서 이야기한다. 대화할 때 순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미처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시 정리해서 재구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환자. 저는 컨디션이 안 좋고 두통이 심합니다. 건망증도 늘었고 잠도 잘 못 자요. 요즘에는 일을 못한다고 상사한테 혼났어요. 식욕도 없고요. 의사. 상사한테 혼난 것 때문에 몸과 마음에 이상이 생겨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군요. 이 예에서 환자가 말한 내용을 의사가 재구성해서 더 매끄러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재구성은 새로운 말로 바꾸거나 부족한 말을 보완해서 더욱 조리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환자. 저 요즘에 몸 상태가 안 좋고 우울해요. 일을 못한다고 상사한테 혼났어요. 1시간이나 꾸중을 들었어요. 의사. 상사에게 직장 내 갑질을 당해서 우울해지고 몸 상태도 안 좋아지셨군요. 혼나고 꾸중 들었다는 말을 갑질을 당했다는 말로 바꾸자 이야기가 더 잘 통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중에는 자신이 당한 일을 갑질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혼란스럽다 보니 모두 본인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고 갑질을 당했다고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증거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되돌려준다. 대화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면 그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료가 부하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합시다. 동료. 그 녀석은 일머리가 전혀 없어. 다 서툴러. 당신. 그렇군.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을 그대로 긍정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그 부하를 자르겠다거나 부하에게 일을 맡기지 말아야겠다는 등의 부정적인 결론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되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 김 대리는 일머리가 전혀 없어. 다 서툴러. 당신. 아니야. 김 대리는 기본에 충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같아. 김 대리의 장점을 좀 살려주면 어떨까? 동료. 그렇긴 하지.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얘기했나 보네. 미안. 이렇게 일머리가 없다를 기본에 충실하다로 바꾸고 서툴다를 꾸준히 노력한다로 바꾸는 식으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변환하면 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말은 모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성이 없다는 냉정하고 침착하다로, 뻔한 일은 필수적인 일로, 시끄럽다는 활기 넘친다로, 침착성이 없다는 활동적이다로, 딱딱한 성격이다는 예의 바르다로, 고집이 세다는 자기 의견을 확고히 주장한다로, 완고하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로, 계획성이 없다는 직감력과 행동력이 있다로, 산만하다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로,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일을 꼼꼼히 한다로, 집요하다는 끈기가 있다로, 배짱이 없다는 신중하다로, 간섭을 잘한다는 주변의 신경을 많이 쓴다로, 무모하다는 결단과 행동이 빠르다로, 우유부단하다는 생각이 깊다로, 원칙을 너무 따진다는 논리적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발언을 들으면 그 발언 자체에 주목하지 말고 다른 시각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대화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전기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충전 설비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게 고민이에요. 딜러. 충분히 고민할 만하세요. 하지만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는 전기 자동차의 장점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고객은 충전 설비가 적다는 단점을 말했지만 딜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휘발유 가격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기술. 정신과에서는 환자의 부정적인 표현을 의사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다시 말함으로써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환자. 다 제 잘못이지요. 업무 준비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의사. 아니요. 환자분 잘못이 아니에요. 상사의 지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했어도 실패했을 거예요. 혹은 다음과 같이 실패라는 말까지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환자. 다 제 잘못이죠. 일을 잘 못하니까. 의사. 환자분 잘못이라기보다는 병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으면 일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성공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성공을 기뻐할 수 있도록 말을 바꿉니다. 환자. 이번에는 어쩌다 보니 일을 잘 마무리했지만 다음번에는 실패할까봐 불안해요. 의사.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낙관적,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비관적, 부정적으로 생각할지는 받아들이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낙관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나 일에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카운슬링의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심술궂은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남에게 공격적인 사람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고 성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성격도 이따금 우리 인류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혹독한 환경에서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살아남을 확률도 높습니다. 인류는 다양한 존재의 집합이므로 언뜻 이상해 보이는 존재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주변에 심술궂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멀리 벗어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미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대화 기술 3가지.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관해 한 단계 고차원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자신을 제어하는 힘을 뜻합니다. 메타인지의 수준을 올리면 높은 관점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메타인지 수준을 올리는 데는 대화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대화를 통해 다른 관점, 선택지, 세계관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을 냉정하게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내 주변에는 보수적인 사람밖에 없어서 옛날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혼나요. 당신, 지역 문화가 원래 그런 면이 있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아. 상대방, 그렇군요.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선택지도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네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회사 상사한테서 별것도 아닌 일에 불합리하게 야단맞았는데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다 너를 생각해서 혼낸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당신, 아니,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의 시작일 수도 있어. 회사 총무부나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하는 게 좋겠어. 상사에게 불합리하게 야단 맞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발언을 듣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곁들여 또 다른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 활동에서도 다른 관점, 선택지,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넓은 시야를 갖게 하면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인 계산대 영업사원과 고객인 가게 운영자의 대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영업사원. 무인 계산대는 앞으로 널리 쓰이게 될 겁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그래도 사람을 쓰는 게 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 영업사원. 고객님, 사람은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구인 광고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채용 후에 교육하는데도 상당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감염증 때문에 남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 아, 그럴 수도 있군. 무인 계산대의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네. 이처럼 상대방이 넓은 시야를 갖도록 다른 관점, 선택지, 세계관을 제시하면 상대방은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화하기 전에 자신의 성격과 특징을 이해한다. 대화하기 전에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자. 당신은 자신의 성격과 특징을 의식하면서 대화합니까? 많은 사람은 자신을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격이나 특징을 신경 쓰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불량 인격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불량 인격은 대화 중에 무심코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거나 갑자기 분노를 터뜨려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모처럼 대화의 목표를 확실히 정했어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가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하기 전 단계에서 자신의 성격과 특징을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와 착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행동해온 방식 그대로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변화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은 이미 뇌에 저장되어 있는 구조에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적 압박 때문에 우리 뇌의 원시적 기능은 논리적 처리나 생각보다 두려움과 분노를 우선해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것을 마주하면 강렬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게 되고 그 결과 감정이 격앙되어 신중하고 사려 깊은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도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가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당신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엄격하게 훈육하는 부모 밑에서
잘한 사람은 무심코 주변 사람들을 엄격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격하게 자란 경험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형이나 오빠가 주변의 칭찬을 독차지하는 모범생이었다면 상대적으로 자신을 초라하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감을 쉽게 잃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남성 상사를 무의식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족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자신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족의 역사는 어땠는가? 가족 간의 권력 구조는 어땠는가? 자신보다 우수했던 형제 자매가 있었는가? 다른 형제 자매에게만 주변에 관심이 쏠리고 자신은 무시당했는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가족에 관해 물어볼 때는 다음과 같이 대화합니다. 의사: 현재 아버지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환자: 아버지는 73세이시고 예전에 고등학교 수학 교사셨어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73세요. 국어 교사였고요. 형제는 어떻게 되시죠? 형이 있어요. 46세인데 일은 안 하고 집에서만 지내요. 그냥 뭐 백수예요. 그렇군요. 환자분은요? 저는 40세입니다. 사무직으로 일하고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엄격하셨나요? 아니요. 엄격한 쪽은 어머니였어요. 자식 교육에 열정적이어서 형을 의대에 진학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저는 그런 형 곁에서 유탄을 맞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저보다 형이 좀 불쌍해요. 그때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아버지는 존재감이 없었고 그냥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자식 교육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였죠. 저에게는 용돈을 주시기도 했지만 형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고 여러 번 싸우고 폭언도 오갔어요. 그럼 지금 집안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죠?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은퇴해서 전업주부이고 아버지는 지인분의 회사에서 자그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은 어머니하고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렸을 때 외로움을 탔나요? 그랬죠. 집안에서는 언제 싸움이 벌어질지 몰라서 무서웠고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도 좋지 않았죠. 집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중학생 때는 손목을 긋기도 했어요. 식사를 거부하기도 했고. 대학생이 되어 혼자 살기 시작하자 거식증에 걸리고 말았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현재 주변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자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속해 있는 사회, 업계, 회사에 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업계는 어떤 업계인지, 자신의 회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 거기에 속한 자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 기업에 근무하고 엘리트 의식이 넘쳐나는 상사나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속한 사람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거만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규율이 느슨한 업계에 속한 사람은 진중한 자리에서 무의식적으로 너무 가벼운 말투로 이야기해 버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업계와 회사마다 각각 문화가 있고 그에 적합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격까지 변하기 마련입니다. 회사 안에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밖으로 나가 다른 회사 사람들과 교류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회사의 색깔에 물들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속한 업계는 어떤 문화와 가치관을 지니는가? 그 업계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많은가? 자신이 속한 회사는 어떤 문화와 가치관을 지니는가? 그 회사에는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각 시기와 세대의 영향. 당연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현재 나이와 자신이 속해 있는 세대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나이라면 지금까지 마땅히 해냈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해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통찰하며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50대가 되면 부모의 간병비나 자녀의 교육비가 걱정되고 직장에서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처럼 과감하게 도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나이의 영향을 떨쳐내기는 힘듭니다. 또한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30대 초반인 제가 봤을 때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중반에 태어난 버블 세대는 허세를 부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유토리 세대는 느긋하게 살아간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10대, 20대를 어떤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세대의 영향도 함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나이와 자신이 속해 있는 세대의 가치관, 그리고 상대방의 나이와 상대방이 속해 있는 세대의 가치관을 정리해 두는 것도 중요한 작업입니다. 대화에 나타나는 자아, 초자아, 리비도. 여기서 마음의 구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인간의 정신 구조는 자아, 초자아, 리비도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초자아는 부모의 가르침이나 사회의 규칙 또는 문화와 언어 등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마음에 내재된 원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자신을 이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양심이 바로 초자아입니다. 그런데 초자아는 자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스려서 몸을 망가뜨리거나 우울하게 만들어버리는 등의 나쁜 방향으로도 작용하기도 합니다. 리비도는 사람의 본능적 충동을 말합니다. 본능에 굴복해 과식해버리거나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거나 허세를 부리게 되는 것도 리비도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초자아와 리비도를 제어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하지만 초자아와 리비도의 힘이 자아의 힘을 능가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양심의 힘이 커지면 플러스로 작용하겠지만 대부분의 초자아와 리비도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로로 인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 대화에서도 초자아와 리비도가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성이고 대화 상대방이 아름다운 여성일 경우 대화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여성에게 끌려다니는 대화를 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리비도의 힘이 자아의 힘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식이나 자아를 초월한 언동은 대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화하기 전에 자신의 경향을 분석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의식, 초자아, 리비도 등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잘못된 대화 경향을 파악하고 대화 중에 그런 잘못된 경향이 나타나면 의식적으로 대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보험 설계사와 고객의 대화를 예로 들어봅시다. 여성 고객. 장래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조금 저렴한 보험이 있을까요? 보험 설계사 남성. 예쁜 고객이네. 저렴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저렴하게 해주시면 바로 가입할 텐데요. 예쁘기도 하고 잘 보이고도 싶은데. 에이, 알겠습니다. 손님한테만 특별히 저렴하게 드릴게요. 이것은 나쁜 예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는 무엇일까요? 여성 고객. 장래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매월 납입 금액을 내기가 빠듯해서 혹시 좀 저렴한 보험이 있을까요? 고객이 참 예쁘네. 나는 예쁜 여자에게 약한 경향이 있었지? 그래, 조심해야 돼. 죄송합니다. 할인 혜택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고정비라 확실히 부담이 되시겠죠.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럼 부탁드려요. 자신의 대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여자한테 약한 경향이 있어. 또는 사소한 일에 금방 화를 낼 때가 있어.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러한 조언은 기분 나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향을 인식하지 않으면 자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라고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자신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자아, 초자아, 리비도를 파악하자. 뇌는 심장을 움직이고 혈액을 흘러가게 만들고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런 장기의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나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도 모두 뇌의 작용이지만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 기억, 사고방식의 특성 또한 뇌의 작용으로 결정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는 현장을 한 여성이 목격했다고 합시다. 그 여성의 눈에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어떤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시각적 자극으로 들어가고 뇌에서는 마치 연인처럼 시시덕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유추해 보건대 바람 피우는 현장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 분노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해서 심장의 움직임을 빠르게 만들거나 땀을 내뿜는 일련의 동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마음이나 의식은 심장의 움직임이나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 감각을 기억했다가 자신이 지금 분노하고 있음을 포착하게 됩니다. 감정이나 생각은 의식의 밑바닥에서 발생해서 표면으로 나와야 비로소 포착되고 파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의식의 밑바닥을 무의식이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나온 감정이 포착되는 표면을 전의식이라고 부르며 그 감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아, 초자아, 리비도는 그중 어느 영역에 있을까요? 자아는 기본적으로 의식에 있지만 전의식이나 무의식에도 있습니다. 초자아나 리비도는 무의식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전의식에도 있습니다. 전의식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스스로 파악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지적해 달라고 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 이유로 정신과 진료와 상담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가공한다. 우리는 가끔 스트레스나 마음의 피로 때문에 상대방의 인간성이나 생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대화에 지장을 주거나 인간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정신건강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상식으로 공유되고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이성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나 감정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의식이나 이성으로 깨닫기 어려운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이 무심코 동물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둔다면
다양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상대방이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투영. 투영은 상대방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짜증을 내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은 당신인데, 당신은 상대방도 짜증을 내고 있다 라고 느낍니다. 또한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서툴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주변 사람들도 내가 그 일에 서툴다고 여기겠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이. 전이는 자신의 과거 체험을 상대방에게 겹쳐버리는 것. 예를 들어,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자주 혼나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상사에게 꾸중을 들으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무의식적으로 상사를 미워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로부터 회사에 가기가 괴롭다는 상담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회사는 원래 괴로운 곳이에요 라고 말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라는 조직에 평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소중히 여길지도 모르는 회사를 함부로 부정해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역전이. 역전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착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었을 때 자신도 상대방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투사적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 예를 들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을 전부 상대방 탓이나 세상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영, 전이, 역전이, 투사적 동일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러한 심리적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그것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스스로에게 경종을 울려서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불량 인격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앞에서 말했듯이 회사라는 조직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으며 이것이 저의 약점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향을 파악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향을 꾸준히 파악하려고 노력해온 덕분에 회사라는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파악한다. 상대방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 나름의 성격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상대방의 성향도 미리 파악해두면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다소 공격적인 말투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상대방의 취향을 미리 파악하면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서로의 성격 차이라고만은 하지 못할 만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만을 과장하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농담이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뜻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를 내거나 자신 위주의 일방적인 대화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구조가 다른 사람들이라 인식하고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단념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배우자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와 불만이 커지고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카산드라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를 지닌 배우자와 억지로 공감을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 우울증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자신의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상식을 강요하거나 무리하게 공감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면 모두 내 편이 됩니다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인간은 대화를 나누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옛말이 있듯이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나 훈련만 쌓으면 대화의 기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화 기술이 쌓이면 사람들 간의 신뢰를 쌓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신뢰받는 사람이 성공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의 성격을 이해해서 나의 대화 스타일을 찾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